6월 18일 수요일에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6월 초에 발표한 강력한 국경 입법안 빌 C2의 일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새로 게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별명인 Strong Borders Act라는 말에서 풍기는 것처럼 이 법안이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만 강력한 국경 법안 정도로 표현한 게 더 적절해 보일 정도인데요. 왜 그런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편 최근 일각에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객관적인 통계인 양 퍼뜨리는 행각들이 눈에 띄고요. 난민 망명 신청자 관련해서도 자료 해석을 잘못해서 그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뉴스가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 설명의 배경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본 다음에 이번 빌 C2 부연 설명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초까지 캐나다의 외국인 유입 현황과 2024년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통계를 알아보고 또한 반이민 정서 자극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가공된 허위 통계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빌 C2의 발표 시점 그리고 부연 설명이 추가된 경위 및 타이밍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퍼진 가짜 통계 중 하나는 극우 성향의 트위터 크립토 관련 인플루언서인 마리오 노팔이라는 사람이 올린 트윗입니다. 정작 캐나다인도 아니고 레바논계 호주 국적자인 이자가 통계청 그래프를 조작한 가짜 그래프를 올리면서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제한한다면서 실제로는 2024년 3분기 이후로 250만 명을 새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2024년 3분기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상도 미묘하게 다르고 삭제된 구간도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 트윗이 바이럴로 완전 폭발했고 아직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 이 가짜 통계 자료도 아주 유명한데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자가 81만 7천 명이나 늘었다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가짜 그래프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서로 설득력을 더해주는 효과를 또 보고 있는데요. 이 화면의 트윗은 자칭 토론토에 사는 코미디언이라는 사람이 올린 건데 이 트윗 말고도 참 엄청나게 여기저기로 퍼져 있고요. 이 내용이 심지어는 CBS 방송의 패널로도 종종 나오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모기지 브로커 중 하나도 자기 유튜브에서 이 가짜 뉴스를 들고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아주 부정적인 파급력이 큽니다. 이 가짜 뉴스는요, 더 캐네디언 프레스에서 아예 팩트체크 기사까지 내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81만 7천 명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캐나다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자 연장을 신청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규 영주권자 13만 명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게다가 학생 비자와 워크 퍼밋은 어프루벌, 즉 승인 건수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즉 신청 건수입니다. 객관적, 공식적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진짜인 것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교과서와도 같은 수법이죠. 단어 하나하나를 보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앞의 그래프보다도 더 심각한 게요. 실제로 정확한 수치를 들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보여줬고 대신 중요한 정보를 쏙 빼놔서 의도적으로 오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더 악의적이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일부 몰지각한 이민 컨설턴트들도 밥 먹듯이 하는 수법이라 사실 별로 낯설진 않습니다. 자기가 타려는 이민 프로그램 내용의 단어를 하나하나 파보지 않으면 그냥 속기 십상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정확한 자료를 볼게요. 화면 왼쪽의 그래프가 정확한 원본 자료입니다. 캐나다 신규 유입 외국인은 2023년 4분기에 피크를 찍었다가 2024년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요. 특히 2025년 1분기, 2분기에는 신규 유입 외국인보다 캐나다를 떠난 외국인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전체 인구 증가율도 신규 유입 외국인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2024년 3분기부터 인구 증가율이 급감하더니 2025년 1분기에는 전체 인구가 그대로 동결되기까지 했습니다. 코비드 시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죠. 다음은 UNCHR, 즉 UN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2024년 통계 자료에 대한 토론토 스타의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4년 한 해 동안 17만 4천 명의 난민 망명 신청을 받으면서 신기록을 수립을 했고요. 이 수치는 미국, 이집트,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또한 제3국에 있다가 새로 들어온 난민 수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했고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난민 망명 신청자 수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캐나다의 난민 망명 신청자 상황이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즉 17만 4천 명의 난민 망명 신청자 수가 세계 4위라는 거는
오해의 소지를 야기하는 반쪽짜리 팩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공식 자료를 보면 바로 팩트 체크가 되는데요. 화면 왼쪽의 인포그래픽이 바로 토론토 스타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캐나다가 세계 4위가 맞긴 한데요. 이게 New Individual Application, 즉 개인이 신청한 난민 망명 신청 건수만 집계한 통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신청, 그리고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았던 그 푸엣 프로그램처럼 특정 국가 난민 임시보호 프로그램까지 합친 통계 자료인데요. 순위 수치는 물론 난민 국적별 행선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캐나다는 2024년 난민 망명 신청자 유입 숫자에서 7위에 머물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나 수단 등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들은 캐나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24년 캐나다는 단체 난민이나 특정 국가 난민 임시보호 수용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다 기타 국가에서 왔는데, 이전 빌 C2 관련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캐나다 난민 망명 신청자 처리 대기 서류 수를 국적별로 분류한 차트를 살펴보면 그 기타 국가들이 어딘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특정 트위터 계정의 목적성은 명백하지만 공신력 있는 토론토 스타의 니콜라스 큉 기자조차도 UNCHR 자료의 2페이지에 있는 인포그래픽만 인용을 하고 49페이지에 있던 그래프를 간과한 부분은 그동안 이 기자가 얼마나 꾸준히 훌륭한 저널리스트로서 활약했는지를 고려하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법안 설명 영상인데도 시작부터 가짜뉴스와 통계 자료부터 살펴본 이유는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B-C2 법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B-C2 법안 부연 설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심전의 영향도 꽤 끼쳤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뉴스의 팩트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영상의 앞부분으로 담긴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력한 국경 입법안 B-C2 설명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B-C2 법안의 이민 관련 섹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익을 위해서 이민 서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B-C2의 전체 내용은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TRE 채널 B-C2 설명 영상을 보시면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부연 설명 공지도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Public Interest,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민 관련 서류를 취소, 중단,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요. 또한 신규 신청도 취소, 중단,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미 발표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즉, 이 법안에 따르면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이러한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든 언제든지 불시에 해도 캐나다 연방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두는 겁니다. 공익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민 또는 이민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위험이 되는 부분,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인의 안전, 보안, 보건에 위험이 되는 부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오용 또는 남용, 그리고 대규모의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4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우리 이민자에게 가장 와닿을 부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정하지 않게 악용하는 경우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허위로 차일드 베네핏 같은 거를 받는 등의 행동도 해당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 섹션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중요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조치는 비자, ETA,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등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신청을 통제를 하고요. 난민 망명 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민 망명 신청은 다음 섹션에 나오는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통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해당자의 영주권, 임시 체류권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캐나다 정부는 신분 상태 상실 시 이를 처리할 법안이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문만 보면 좀 모호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문에서는 It would not immediately take away someone's status as a permanent or temporary resident in Canada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테이터스입니다. 이 법안은 Documents and Applications, 즉 서류와 신청권을 통제를 하는 거지 이민자의 스테이터스, 즉 체류 신분을 직접 건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즉 이미 유효한 영주권, 워크퍼밋, 학생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적용해서 건드리지 않고요. 대신 기존에 이미 법안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대로 학생 비자 보유자가 불법 취업을 했다가 걸리면은 비자를 박탈당하거나 영주권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등
그런 경우는 이렇게 기존 법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이 빌시트의 새로운 법안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 연장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PGWP, SOWP 같은 거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 관계자들이 캐나다에 소재한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기존에 발표한 부분이지만 미국 등 외국과의 정보 공유에서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번 부연 설명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 별도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하겠죠. 이 섹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이민 제도를 통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쉽게 파악하는 데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 비자나 워크퍼밋 등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의 디테일인데요. 여러 신원을 사용해서 베네핏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사기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데에도 이런 정보를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성과 이름 체계가 확실한 유럽이나 북미 쪽 국가 사람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캐나다 이민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데모그래픽은 애초에 성이란 게 없어서 특정 성으로 아예 통일해서 쓰고 이름만 다르게 쓰거나 심지어는 그조차도 없어서 first name을 그냥 last name에도 반복해서 써서 성과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도 꽤 많죠. 이런 혼동되는 부분에 악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현실이고요. 이제 이번 부연 설명에서 중요한 두 번째 꼭지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관련 섹션입니다. 일단 캐나다 연방정부는 망명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초기 발표 당시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또 나오는 건데요. 첫째,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소재한 망명, 난민 신청자만 IRB에 회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난민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캐나다에 들어오는 건데 정작 캐나다에 그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둘째, 신청건이 비활성 상태면 삭제 조치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서류들을 폐기 처분한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빌시트 법안에서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 가짜 난민, 망명 신청자가 정식 이민 제도를 밟지 않고 단순히 체류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무작정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입국한 다음에 14일 동안 잠적한 다음 15일 차에 나타나서 망명 신청을 하는 식으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에게도 대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연 설명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국경 입법안이 실제로는 약간만 강력한 국경 입법안에 불과한 이유기도 한데요. 2020년 6월 24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1년이 지난 뒤 망명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고요. 신청자의 현재 신분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무조건 거부한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미국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한 자 중에 입국 후 14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훌륭한 개책입니다.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는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온 사람은 미국이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런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미국으로 도로 돌려보낸다는 협약인데요. 허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일 동안 미입국한 후에 당국에게 안 잡히고 숨어 있으면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빌시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거였는데요. 이번 추가 공지로 이 모든 훌륭한 정책이 좀 제대로 힘을 못 쓸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즉 이런 조치는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이후에 신청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들어와서 저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2025년 6월 3일 전에 신청했다면 이 법안에서 무사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의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했으면 조치가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을까봐 일부러 하지 않고 이제서야 조용히 발표한 건지 아니면 이번 G7 회담에 방문한 UN 난민기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법안을 다소 완화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강력한 국경 법안은 약간만 강력한 국경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영리하게도 캐나다 연방정부는 뒤에 면피 조항을 받아놓았습니다. 즉 난민, 망명 신청자의 신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IRB 회부만 하지 않는 거라고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난민 망명 신청자를 야멸차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즉 IRB에 회부되지 않은 신청자는 PRRA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문제는요, PRRA가 Pre-Removal Risk Assessment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강제 추방 전 위험 심사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신청자를 캐나다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이 사람이 쫓겨날 경우에 신병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평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인도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PRRA를 통한 난민 승인 가능성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류로만 심사하고 법적으로 신청자 변호하거나 청문 심사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죠. 즉 97% 확률로 거부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의 비판에 대비해서 절차의 테크니컬리티, 즉 기술적 원칙을 명시한 면피 목적의 해명이라고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BC2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은 100% 통과돼서 발효될 겁니다. 난민, 망명 신청자 쪽 적용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된 건 좀 아쉽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 법안의 존재만으로 미래의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적발하기 쉬워지긴 할 거예요. 이전에 소개한 적 있는 BC주 밴쿠버 이스트 지역구의 NDP당 소속 제니 콴 의원은 BC2 법안이 캐나다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의원은요, 극도의 친이민자 성향이라 이 법안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NDP당뿐 아니라 보수당 및 보수 성향 시민들 역시 BC2 법안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럴당은 이 나라의 신변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이미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민자 문제와 겨짓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 수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날 의견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100% 통과될 예정인 이 법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캐나다 이민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